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이 집은 너희 어머니와 내 전부다. 딸의 표정이 굳더니 사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깟 돈도 못 보태주냐고요? 그 말이 제 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마당에선 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끝나신 후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청송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올해 75 된 한기훈이라고 합니다. 고향을 떠난 적 없이 평생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애 키우고 조용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요즘은 밭일도 줄이고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으로 뭔가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먹고 사느라 붓 한번 제대로 못 잡고 살다가 이제야 붓질 한번 마음껏 해보는 노년이 됐네요. 그림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동네 아이들 몇이 저한테 와서 그림을 배우곤 합니다. 아이들이 물감을 짜고 연필을 쥐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립니다. 몸이 약한 편인데도 마당의 화분을 매일같이 돌보며 부지런히 삽니다. 우린 말이 많은 부부는 아닙니다. 그냥 마주 앉아 국 하나 놓고 밥을 먹고 앞마당 감나무를 보며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일상이 반복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긴 합니다. 딸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사하면서 살림하고 바쁘게 사는 건 알지만 가끔 전화 없이 갑자기 내려올 때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반가운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살아보니 나이 들수록 말보다 침묵이 더 무겁다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를 다그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쉽게 상처받지도 말아야 하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그림 한 장 남기고 떠나온 제 노년의 한 장면입니다. 조용하지만 제 평생을 걸고 그린 장면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엔 손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새 채에다 고추밭, 들깨밭까지 아내랑 새벽부터 움직여서 하루를 보내고 밤이면 등만 보고 누웠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고된 날들이었지만 그 안엔 삶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 하나.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도시 학원도 보내줘야 한다길래 낮엔 일하고 밤엔 읍내 식당에 주차 알바까지 했습니다. 명자는 몸이 약한 편이었지만 그 시절엔 저보다 더 야무지게 움직였습니다. 천이 다를 때까지 손걸레질하고 굴곡진 손마디로 밥 해내던 아내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찌릿합니다. 그렇게 키운 딸은 똑똑했고 나름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도 했지만 잘 살아주기만 하면 고맙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땐 모은 돈을 탈탈 털어 보탰습니다. 살림집 전세금에 가구까지 맞춰주고 첫 가게 시작할 땐 우리가 몰래 빚까지 냈습니다. 그때도 한 푼 아끼려고 우리 둘은 반찬 2-3가지면 족하다며 웃었고요. 그런데요. 딸이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서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아버지 생신도 가끔은 잊혀졌고 명절에도 이번엔 못 내려가요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사위가 일이 많겠거니 했지만 차츰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요.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버려진 나무판에 연필로 선을 그리기 시작한 게 계기였죠. 처음엔 엉망이었습니다. 바위는 감자 같고 나무는 고구마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그림이 밥 먹여주나 그냥 텃밭이나 보러 나가요 하며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그린 우리가 젊을 때 살았던 초가집을 보더니 명자는 말없이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회관에 그림 전시도 해주었습니다. 그날 동네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싶어요 하던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를 위로했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표현 못할 감정들을 선으로, 색으로 조용히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딸이 최근 들어 다시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대출, 확장 같은 단어였을 땐 어쩐지 마음이 시큰하더군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어릴 적 딸이 아플 때 밤새 이마를 짚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어느 순간 넘치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붓을 들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내려온다는 연락은 전날 밤 늦게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낮쯤 도착할 거예요. 사위랑 같이 갈게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는 이불을 털고 부엌으로 내려가 국거리 고기를 꺼내 놓더군요. 그날따라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는데 왠지 모르게 속도 싸늘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 딸과 사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진이는 반갑게 웃으며 어머니, 얼굴 좋아지셨어요 했지만 그 눈빛이 급하다는 건 금방 느껴졌습니다. 차 한 잔 돌리기도 전에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번에 가게 옆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위치도 좋고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새로 하겠단 말이냐? 네. 근데 문제는 대출이에요. 은행에서 담보가 있어야 좀 넉넉하게 나온다 해서 아버지 댁으로 좀만 담보 잡을 수 있을까 해서요. 딸의 말은 조용했지만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싫었습니다. 사위는 한참 눈치만 보더니 작게 거들었습니다. 장사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큰 금액도 아니고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너 어미랑 평생을 바쳐 지킨 집이다. 그걸 담보로 맡기란 말은 내 손발을 스스로 묶으란 말이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뭐 잘못된 사업 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라 원칙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식탁 위를 치우기 시작했고 딸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딸은 술을 조금 마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집 팔고 요양원 가세요. 아버지 어머니 둘이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순간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던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내가 알던 내 딸의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물만 들이켰고 명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건 부딪히지 못한 말들과 식은 국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롱 속 깊숙이 넣어뒀던 미완성 그림 한 장을 꺼내어 그림에 남은 여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뭘 더 그릴 수 있을까, 뭘 남겨야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말 대신 그림으로 내 마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식탁 위엔 명자가 아침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고 서진은 오랜만에 엄마 밥 냄새 좋다며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사위도 억지 웃음이 섞인 말투로 된장찌개 맛이 정말 끝내주네요라며 공손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서진은 가끔 눈치를 보듯 제 얼굴을 살피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평범한 밥상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을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사위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서진도 말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마당으로 나간 두 사람은 집 뒤쪽 평상에 앉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부엌 창문을 열고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대체 왜 당신이 거기서 미안해하고 있어? 사위의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부모였으면 진작에 집 팔아서 돈 보탰을 거야.
그깟집 하나 못 내놓게 해서 장사 접히면 당신 책임이야. 명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찬장 위에서 접시 하나가 조용히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딱 하고 깨졌습니다. 고집만 센 늙은이들한테 뭘 바라냐고. 차라리 요양원 보내라고 했잖아. 아직도 못 알아들어? 제 손에 쥐고 있던 수저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명자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진과 사위는 우리가 뒤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둘 다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아버님 산책 중이셨어요? 사위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표정이 제겐 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도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저 한참을 마당 평상만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쌓인 먼지조차 우리 마음에 내려앉은 것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오래도록 마당에서 나무 상자를 만지작거리다 별이 뜬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위와 서진은 그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무거운 가방 하나 끌고 왔던 그들이 돌아갈 땐 더 무거운 공기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와 명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바다 보러 가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억이 쌓여있던 사진, 아이가 쓰던 연필, 기둥에 표시된 키 높이 자국들까지 하나하나 쓸어 담으며 짐을 꾸렸습니다. 전화기는 끄고 통장과 서류, 필요한 물건들만 조용히 챙겼습니다. 명자는 서진에게 남길 마지막 봉투를 준비했고 저는 오래전부터 그려오던 바닷가 풍경화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림은 새벽의 조용한 바다를 배경으로 작은 집 한 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집은 우리가 갈 바닷가, 마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사 당일 서진이 알 수 있도록 현관 우편함에 그 그림과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봉투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명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고 기도하듯 입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삿짐 트럭을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어촌 마을. 낡은 바람막이 창문이 달린 집 한 채, 낮은 울타리와 작지만 햇살이 드는 마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신, 이 집 참 좋네요. 명자의 목소리는 그날 처음으로 밝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전화를 켜지 않았고 주소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락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 것도 받은 것도 이젠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언젠가 돌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옆집 김씨 아저씨가 마실 삼아 들르셨습니다. 기훈 씨, 지난주에 따님이 왔다 가더라고. 순간 제 손에 쥔 붓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진이 가요?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집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러던데 따님이 우편함에서 뭔가 꺼내 가더래요. 캔버스 같은 거랑 봉투 하나. 저는 금세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사 나오는 날 서진을 위해 넣어둔 그림과 봉투. 거기엔 바람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짧게 적어둔 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아저씨는 덧붙였습니다. 그걸 들고 한참을 서 있더래요. 얼굴은 내가 봐도 좀 울먹이더라. 그날 저녁 명자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명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흔들린 걸까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한 장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마을 우체국에 들렀다가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뒤쪽 카운터에서 서진의 이름이 나오는 전화를 우체국 직원이 받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주소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직원의 말에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무심한 척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우체국 문을 나서면서 이제 서진이 우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진심 어린 그리움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제 마음속엔 다시 작은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도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평소보다 차갑게 불었고 파도는 잔잔했지만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침밥을 마치고 명자와 함께 마당에서 마른 빨래를 걷고 있는데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서진이 내렸습니다. 멀리서도 그 얼굴이 굳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인데 마음이 먼저 뭉클해져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그동안 묻어두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마루로 들어왔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레 서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접힌 그림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그려 우편함에 넣어둔 바닷가 풍경이었습니다. 이 집 여기 맞죠? 아버지, 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림 속집은 내가 올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는 건 서진이 아니라 뒤늦게 따라 들어온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땐 제가 좀 거칠게 말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도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셨으면 우린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순간 명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은 게 그 이유냐? 사위는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반가움보다는 또 다른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 전 제 마음속 경계를 단단히 세우기로. 아직은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였지만 그 고요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말이 끝난 뒤 방 안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림을 접어 옆에 두고 서진과 사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내가 힘든 건 이해한다. 하지만 말끝을 길게 끌다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부모를 찾아오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그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사위는 고개를 들더니 억울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버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돈이 있어야 관계도 유지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억눌러 두었던 분노가 번쩍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관계 따윈 이제 필요 없다. 명자가 제 옆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보다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도 정말 힘들어서. 힘든 건 내 말뿐이다, 서진아. 제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커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내 남편한테 뭐라 했는지 나는 다 들었다. 그깟 돈도 못 보태주냐. 내 입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너도 똑같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위는 순간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집에 발 들이지 마라. 만약 또 이곳을 찾아온다면 그때는 말이 아니라 법으로 얘기하게 될 거다. 사위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서진이 그를 붙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은 건 조용한 방 안과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거센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전부터 모아둔 서류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증거를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우리 노후와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파도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지만 그 손끝이 자꾸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오. 제가 말했지만 제 속도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자식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마치 억눌린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전 땅 문서 사본, 집 등기부 등본, 그리고 사위와 나눴던 몇 차례의 문자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엔 그날 마당에서 들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깟 돈도 못 보태주냐라고 말하며 서진을 몰아세우던 목소리, 그리고 옆에서 침묵하던 서진의 숨소리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가족 오해가 아니다. 이건 우리의 노후와 명예를 지키는 싸움이다. 다음 날, 저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젊은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운 어르신, 혹시 또다시 금전 요구나 재산 관련 압박이 있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지금 모아두신 자료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제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더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명자에게 모든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락할 거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파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지만 단단한 바다, 그 위에 한 척의 배가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요. 며칠 뒤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서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요. 이번에는 진짜 돈 얘기 아니에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풀릴 뻔했지만 통화 뒤에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설득해. 시간 끌지 말고. 작게 들렸지만 제 귀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우리 마을 입구에서 약속 시간에 나가보니 서진과 사위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피했고 사위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게만 좀 살려주시면 그만하시오.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우리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정황,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말 모두 녹음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요구를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서 서진이 그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더는 아버지 어머니 괴롭히지 마. 순간 사위의 눈빛이 바뀌더니 그 자리에서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남은 건 울먹이는 서진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때 왜 바로 말 못했는지 나도 몰라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다. 그 후로 사위는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읍내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사업이 결국 부도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이 들려올 때 저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정리해준 인과응보 같았습니다. 저와 명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 붓을 들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번엔 배가 아니라 해변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아마도 그건 저와 명자였을 겁니다. 파도 소리가 한결 잔잔해진 요즘, 저와 명자는 그동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해가 질 무렵이면 나란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자주 찾아오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바닷마을로 내려와 명자와 함께 부엌에서 웃음 짓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가슴 깊이 묵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상처를 다시 헤집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진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가끔 저는 작업실에서 예전 그림들을 꺼내어 봅니다. 그 중 한 장, 바다를 배경으로 작은 집이 그려진 풍경화는 서진이 처음으로 제게 아버지, 저 그림 제 마음 같아요라고 말했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와 다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지켜야 할 경계가 있고 그 경계가 무너질 때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켜야 그 사람과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와 명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진이 진심으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 저는 또다시 그녀를 그림 속에 담을 것입니다.